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내년 4월 10일 총선거와 관련해서 사실 선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원래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년 전에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특히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도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또 유권자들도 어떤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그리고 또 후보자들도 미리 선거 운동도 하게 되고 절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전에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는 뭐예요? 선거 제도를 개정한다 하면서 결국 이제 액션만 취했지 제대로 개정을 못한 상태에서 이미 4개월 전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사실 또 그 다음의 선거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이런 선거제도 같은 것을 기존의 기득권자인 국회 등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뭡니까? 정치적 욕심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특히 이제 현재 이 소선거구 상대다수 대표제가 기득권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 하면서 그야말로 뭉개버리고 또 이 제도를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정치적 욕심이 없는 그런 헌법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특히 정치적 기득권자, 지역 편중주의, 그리고 뭐 특정 정파나 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소위 말해서 강아지를 빨간 옷을 입히든지 파란 옷을 입히면 당선되고, 이런 정치적 문화는 완전히 우리가 불식시키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말 일하는 국회, 머리를 맞대서 서로 정책을 토론하고 그런 국회로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서로 싸움하고 서로 모략이나 하고 백해무익한 이런 국회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우리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그들이 어떤 소위 말해서 헛소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시자로서 체크할 수 있다는 것,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뭐 당연히 선거제도라는 것은 바로 직접 통치가 불가능하다. 대표자를 구성을 하는데 이것이 뭐 임명이나 세습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아서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선거의 취지입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선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선거해야 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해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단체장은 1인 대표입니다. 대통령은 전 대한민국의 대표이고 단체장은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 하면 서울시의 대표이고, 경기도지사 하면 경기도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단체장은 1인 대표이기 때문에 뭐 몇 명을 뽑는가 이런 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하나,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워낙 막중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동시에 삼권을 떠나서 삼권을 초월하여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또 그 대통령입니까?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결선 투표 제도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원래 이게 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이 제도를 둘 걸로 믿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런데 이 제도를 두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단체장은,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선 투표를 둠으로써 최고 득표자가 50%를 넘지 못하면 국민들이 50% 이상의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대표가 되죠. 이걸 다원적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거에 있어서 어떤 구역이라든가 몇 명을 뽑는가 하는 대표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에 관한 이론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선거와 밀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투표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구라는 것이 있고, 대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투표제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를 찍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를 찍는 방법이 단기 투표는 한 번만 딱 찍는 것입니다. 연기 투표는 한 번 이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거의 단기 투표에 가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딱 찍는단 말이죠. 근데 연기 투표라는 것은 두 번 이상을 찍는데, 여기에서 체감 연기라는 것은 첫 번째 찍을 때, 두 번째 찍을 때, 세 번째 찍을 때 표의 가치를 점점 감소시킵니다. 이걸 체감 연기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 체감 연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시 종로구에 3명이 나왔다. 그러면 3명이 출마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3번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맨 처음 찍을 때 표의 가치, 그 다음 두 번째 찍었을 때 표의 가치, 세 번째 찍었을 때 표의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는, 후보자 수만큼 찍는 이것을 완전 체감 연기라 그래요. 그러면 체감 연기든 완전 체감 연기든 그야말로 유권자의 의사를 가장 디테일하게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도로 이 정보 매체가 발달하든지, 또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전산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연기투표 이런 것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이론적으로 논의만 될 뿐이지 사실 이거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 번 찍는다. 단기 투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대표제와 선거구제입니다. 이 대표제와 선거구제는 서로 특히 맞물려 있는데, 대표제라는 것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 특히 지역구 의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고 득표자 바로 1등 1위자입니다. 다수자만 뽑는, 한 명을 뽑는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다수 대표자라고 그러고, 2등 이하가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등 이하를 뽑는 경우를 소수 대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수 대표제는 그 구역에서 한 명을 뽑게 되니까 구역이 좁을 수밖에 없죠. 서울시에서 한 명을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수 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다음에 말하는 선거구에 있어서 소선거구제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수 대표제는 2등 이하도 뽑게 되니까 반드시 2명 이상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헌법적으로 2명에서 4명 정도 뽑는 경우를 중선거구로 보자. 그리고 5명 이상을 뽑게 되는 경우를 대선거구로 보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그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소수 대표제는 반드시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제와 맞물린다. 그럼 예를 들면 서울시 종로구에서 2명을 뽑는다 하면 중선거구, 종로구하고 또 그 옆에 구를 합쳐서 뭐 4명을 뽑는다 하면 역시 중선거구, 서울시 강남을 전체 합쳐서 10명을 뽑는다 하면 5명 이상이니까 대선거구가 되겠죠. 근데 가장 뭐 대선거구가 전국을 다니는 전국가 되겠습니다만은, 다수 대표제는 한 명만 뽑는다는 거, 소수 대표제는 2명 이상을 뽑게 되기 때문에 중 또는 대선거구제와 결합하고, 다수 대표제는 한 명을 뽑으니까 소선거구제와 결합한다는 거. 그러면 다시 이 다수 대표제에서 무조건 1등이면 당선되는 이걸 상대다수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소선거구 상대다수 대표제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그 1등 득표한 자가 50%를 넘지 못할 때 1, 2등을 다시 결선 투표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절대다수 대표제라는 거죠. 프랑스가 이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소선거구 상대다수 대표로 대부분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마저도 절대다수 대표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총선거를 할 때 뉴스 같은 거 이런 좀 관심 있게 보면은 바로
1차 선거, 거기서 이제 2차 선거가 또 진행됐다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1차 선거에서 50%를 넘으면 그대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50% 넘지 못하면 1, 2등을 결선 투표로 신기다는 거. 이것이 절대다수 대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비례대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는 무엇인가에 비례하여 국회 의석 등을 배당하는 것인데, 이 제도는 독일에서 고안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배당한다. 이걸 정당별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여러 가지 정책 등에 많이 이제 따르게 되고 또 구속도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의원이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거야? 아니면 정당을 대변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당별로 각 정책을 내걸고 정당 단위로 국민에게 표를 구하자. 이게 바로 정당 투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당하는 거. 이게 정당별 비례대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들 비례대표 하면 당연히 이 정당별 비례대표인데 여러 나라에서 베껴갑니다. 물론 나라마다 이것을 약간씩 달리 베껴갑니다. 그럼 독일처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완전히 이걸 배당하는 것을 연동형, 완전 연동형. 그러면 일본과 한국처럼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하긴 하되 정당의 이 비례대표를 법으로 딱 분리시켜서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300명 중에 253명은 지역구 의원, 그리고 47명은 비례대표 의원,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것은 이제 병립형이라 그러고, 병립형과 연동형을 일종의 절충해서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나왔던 뭐 준연동형 이런 것인데, 이것은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구제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제 이렇게 이제 나눈다 그랬죠. 소선거구제는 무조건 최고 득표자 1등을 한 후보자만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을 뽑으니까 당연히 좁게 되겠죠.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리고 중선거구제는 2명에서 4명 정도 뽑을 때, 그 다음에 대선거구는 5명 이상을 뽑을 때 대선거구라 그럽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이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당한다는 점. 특히 이제 이것입니까? 보다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또 평등선거에 보다 부합이 되고 원래 취지대로 그런 다양한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 또 참신한 신인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구역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원리가 구역이 넓고 많이 뽑을수록 보다 평등선거에 부합이 되고 소수를 존중하고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는 전부 전국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비례대표원을 전국구 의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뭡니까? 그 후에 선거법을 바꾸면서 명칭을 비례대표원 이렇게 바꿨을 뿐입니다. 이 3자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제가 투표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연기 투표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아직 이걸 구현을 못한다. 그래 이론적 논의될 뿐이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찍습니다. 단기 투표라는 거. 그러면 이제 대표제와 선거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수 대표제는 한 명을 뽑기 때문에 무조건 구역이 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선거와 결합한다는 거. 그다음 소수 대표제는 2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반드시 소수 대표제는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와 결합하게 된다는 거. 뭐 그런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각 제도의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별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